여야 정치 고수와 터놓고 얘기하는 오픈 토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복잡한 정치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저희가 앞서서 막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전에도 이제 여론조사도 워낙 쏟아지고 있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어쨌든 박빙승부 이어지고 있는데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는 저희로서는 정말 이제 피가 마르는 일이긴 한데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누구냐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이미 다 확인된 겁니다. 예.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보다는 한다면 하고 확실한 추진력을 좀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런 성과가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행정가로서의 이제 이재명, 그리고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으로서의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장점이 보여졌죠. 그런데 이제 불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기칠남, 그리고 혼자서 다 끌고 나갈 것 같은. 국민들이 이걸 왜 불안해하시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이른바 영도자적 리더십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을 잘 나누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인데 이러한 부분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통합적 리더십을 갖추는 그런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모습을 그동안 못 보여줬던 거,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설 연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득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역시 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리더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행정가로서 이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대 후보들도 그렇게 크게 부인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 지금 이 박빙의 승부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많은 의석수만큼이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후보 혼자만 좀 몸달아서 뛰고 있다 이런 지지 얘기들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하던데요. 그 거대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지고서 보기보다는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느냐, 비전이 분명하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다 이기는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처럼, 뭐 조홍천처럼, 조금 박해 이렇게 해서 당내에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넘으려면 안 되는데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 좀 이렇게 자제와 그 균형 감각을 좀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그냥 소수파로 보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오만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의석이 많은 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180석이 더해져서 더 막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오히려 국민적 불안 지점일 수 있거든요. 견제 심리가 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더 나누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뭐 더 강조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전 대선과는 다른 눈에 띄는 부분이 호남에 대한 민심입니다. 이 호남 민심은 민주당 후보에게는 적어도 텃밭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는데 대선에서 지금 이렇게 득표가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후보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어제 방문해서 하는 얘기들 이것이 또 상대 쪽에서는 뭐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호남 관련된 현재 상황들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호남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한 책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게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결과론적인 것인지는 또 다른 일이고요. 네.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숫자라든지 또 그 산업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서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차별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도 무당층 성향의 유권자들이 호남이라고 왜 얻겠습니까? 서울이라고 왜 얻겠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중도 무당층의 유권자들 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많은 유권자들. 지난 21대 총선에 보여줬던 그 엄청난 지지로부터 한 15% 정도가 지금 이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을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건 그대로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이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이어서 이 쇄신과 개혁 뭐 이런 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은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권한을 가지니까 일방주의 정치를 보인다, 오만하다. 게다가 또 내로남불까지 한다. 자기들이 야당할 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뭐 부동산, 논문, 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자녀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서 낙마를 시키더니 자기들은 정권 잡더니만 뭐 그 국회에서 반대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고 또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막 임명하더라. 예.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갑자기 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정치가 개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국민들께서는 보실 수 있어요. 민주당이 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달라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생에서의 무능, 예. 또 정치적 내로남불, 그다음에 뭐 조국 사태 때 보여줬었던 거 고위공직자 의 청문회 문제라든지 임명 절차 과정에서의 이런 뭐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추상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아주 실망하셨던 거거든요. 그 실망을 덜어드리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뭐 586 용태, 그다음에 삼선 동일 지역 3선 금지, 차거 4선 초과 금지 이런 게 국민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실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아직 그 의총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 그 의견을 아직 모으지를 못해서 의원들도 잠깐 갸우뚱갸우뚱하는 뭐 내부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도 예단할 수가 없겠군요.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건 박용진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제가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것도 많다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르실 텐데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20대 중반, 뭐 20대 후반 이 청년들이 돈이에요. 그 많은 4천만 원, 8천만 원의 그 시의원, 구의원, 광역 기초를 도전하기 위해서 8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야 쓰죠. 예. 그리고 더 그런 건 18세로 출마 자격을 낮췄잖아요. 무슨 돈으로 18세 이상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자금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출마자들이 그 필요한 만큼의 후원금을 걷어서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또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뭐 386 용태론을 가지고 네. 논쟁을 벌이는 건 저는 조금 번지수가 잘못됐다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실정,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청년 정치의 길을 열고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TV 토론 얘기 좀 해보죠. 줄다리기가 한창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계속 양자 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판부터 하고요. 무슨 조건부 사자 토론이에요. 토론이라고 하는 걸 자기 좋으려고 하나?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자기 제품이 어떻게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 더 장점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 온갖 통보를. 근데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자동차하고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조건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양자 토론을 인터넷 토론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 많이 확보해서 버티기를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인용하는 연합뉴스 TV에서는 한쪽만 인용할 수 없으니까 시간 똑같이 해서 양쪽을 다 인용을 해야 될 것이고 한쪽만 이렇게 공격당하거나 망신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른바 기계적 균형을 이뤄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면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단일화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55% 이상 전후한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과 이제 안철수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 양자 토론은 시청자들과 국민들과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하 이재명의 맞수는 윤석열이구나. 야권은 윤석열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각적 단일화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저 개인적으로는 당내 의견을 했는데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의 장소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하지만 최종 승리자와 수혜를 보는 건 윤석열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양자 토론을 수용한다 해도요. 10분 양보해서 이재명 후보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그냥 둘이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이 그걸 취재하는 건 열어놓고 예. 하겠다 그러면 그걸 취재를 다 금지할 건가요? 그거는 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냈던 가처분은 방송사가 보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또 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반한다. 또 이런 시각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두 후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길을 막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또 그 공익성, 공정성 이 담보되어야 되는 처지에 특히나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끼어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히 봐야 되겠지만 예. 사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사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필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에 예를 들면 뭐 더 나은 노동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뭐 정책 토론 그 분야로 놓고만 또 가능하다고 보고 예. 또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심상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뭐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해서 경제 문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의 시점에서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입장에서 각각 가장 위협적인 변수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로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단일화 되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죠. 뭐 법 내려온다 소문만 듣고 괜히 화둥지둥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이 내려오든지 안 내려오든지 내려오면 호랑이를 잡을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에 대한 다양한 준비, 대비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의 뭐 최대 위기는 윤석열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못한 후보라고 하는 건 이미 사실은
국민들이 눈치챌 만큼 다 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엉뚱한 뭐 정책, 엉뚱한 발언, 엉뚱한 행보 이런 것들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지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유총이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한유총을 동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유총이 국회에서 연 행사에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겁니다. 여기에 가서 사실상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된 유치원 3법의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이들이 먹는 음식,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보장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완전히 그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네. 한유총이 불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혜진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유치원 사태 때 지금은 뭐 전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전희경 의원. 네. 이분들이 얼마나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고 한유총 편을 들었습니까? 지금은 아예 또 이렇게까지 그 유치원 3법의 취지와 그 의의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겨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사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낸 교비와 예. 또 국가가 지원해 준 연 2조에 가까운 보조금, 지원금을 아직도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마음대로 쓰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동의하기가 어렵죠. 예. 이거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의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김기현, 조혜진, 곽상도, 전희경이 뭐 중요해요. 대통령 선거인데. 윤석열 후보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인가요? 어떤 입장인지. 어떤 입장이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비리 집단 한유총의 이 비리 행위를 옹호하는 거에서 한패를 할 거냐. 유치원 사태에 비리 집단과 한패가 되려고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준엄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또 요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토크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